페이커, 임요한, 이영호, 장재호, 무릎, 김인재를 비롯해 장르 불문 최정상급 프로게이머들의 민족, 서양 게이머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민족, 다른 건 참아도 게임 못한다는 말은 못 참는 민족,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한국의 게이머들은 언제부터인가 게임에 대한 애정과 놀라운 게임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게임도 하나의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게임의 민족이 됐죠. 그런 만큼 세계 게이머들은 한국이 어떻게 게임을 잘하게 된 건지 관심을 가졌고,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적인 요인에 집중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게임을 해보면 환경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만 하죠. 그래서인지 글로벌 게임들은 한국 서버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써놓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게임에서 이긴다고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린 왜 이렇게 게임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뭔 개소리야. 게임은 원래 목숨 걸고 이겨야 되는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게임의 민족과 놀이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우리만큼이나 게임을 좋아했고,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전통 놀이들을 즐겼는데요. 그 중에는 현대 게임과 비슷한 놀이들도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게임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놀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몰랐거나 의미가 있는 놀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석전입니다. 석전은 편을 갈라 서로에게 돌멩이를 던져 승부를 내는 놀이로, 주로 인접한 두 마을끼리 지형 지물을 두고 돌을 던져서 상대를 몰아내거나 마을을 점령하면 이기는 놀이였다고 해요. 겨울에 하는 눈싸움과 비슷하면서도 눈덩이가 아니라 짱돌을 던지는 만큼 부상자도 많고 사망자도 나올 정도로 석전 경기는 꽤 살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했기에 백성들이 수령의 금지령을 어기면서까지 석전을 즐겼다. 단호에 석전을 하면 사대부가의 여성들도 앞다투어 구경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세종 3년 5월초에는 상왕 태종이 병에 걸렸음에도 석전을 구경하고 싶다 하여 친히 구경하게 했다고 하고, 명나라에도 석전의 명성이 전해져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면 석전을 구경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석전 경기는 그해 마을이 풍년일지 흉년일지를 점치는 신성한 의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석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경기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농사의 의욕을 충전했다고도 하는데요. 농사가 걸려있는 만큼 승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치열하다 못해 살벌한 경기가 계속된 탓에 석전을 치르는 고을들은 석전으로 유명한 지역의 용병이나 전문적으로 석전을 하는 석전꾼들을 고용했다고도 합니다. 타 지역 용병의 프로 선수까지. 이 정도면 석전은 하나의 지역대항 스포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럼 과연 어떤 지역이 석전을 잘했을까요? 조선시대에 석전으로 유명했던 지역은 평양, 안동, 김해로, 안동은 석전뿐만 아니라 차전놀이와 같이 전투적인 놀이를 여러 즐기는 호전적인 동네였기에 석전에서도 단순한 돌팔매가 아니라 전쟁용 투석구를 사용해 시속 140km에 이르는 살인적인 투구로 유명했고, 김해는 외인들의 노략질을 석전 선수들이 막아낼 정도로 투구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평양은 나무 방패에 몽둥이를 들고 상대의 돌팔매질을 버티면서 접근해 근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맷집과 투기를 중요시해서 건장한 남자가 머리에 돌을 맞은 흉터가 없는 것은 치욕이라 여기고, 석전 경기에 패배해 집으로 도망치게 되면 쫓겨나서 다시 석전장으로 가거나 그날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해요. 근데 나무방패에 몽둥이면 반칙 아니야? 솔직히 좀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석전 경기의 승리 조건이 상대 선수들을 몰아내거나 상대의 마을을 점령하는 것이다 보니 지휘자의 지휘 아래 기동을 하고 진을 짜서 거점을 방어하는가 하면 상대 마을에 잠입해 진영을 파괴하는 등 소규모 전쟁을 방불케 했기 때문에 날붙이가 아닌 나무방패와 몽둥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런 만큼 석전꾼들은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전략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들 덕분에 석전 경기는 항상 꿀잼이었기에 경기 소식이 알려지면 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경기가 끝날 때면 이 현장의 분위기에 취해 선수들과 관중이 패배한 마을을 함께 때려 부수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석전이 원래 위험한 놀이인 만큼 경기로 인한 피해는 서로 이해하는 나름의 스포츠 정신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안전을 이유로 석전을 종종 금지하기도 했는데 석전이 외부의 침입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서 상무 정신을 기를 수 있다 하여 국가적으로 장려하기도 했기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해제되기를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석전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서 고구려전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매년 정초에 폐수비에 모여 좌우 두 편으로 나누고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운다. 이때 국왕은 요열을 타고 와서 구경한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에도 석전이 단호에 행해졌다거나 석투반, 석투군 등 투석군들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며 세종 1년에는 석전 자발대를 모집해 경기에서 다친 이는 어의를 보내 치료해주고 승리한 선수들에게는 상을 내렸다고 해요. 덕분에 조총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많은 전란에서 석전꾼들이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전은 1912년 3월 25일 일제에 의해 금지되면서 사실상 근절되었는데 일본은 야만적인 놀이를 근절하여 치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석전을 금지했지만 조선에서 석전의 형태로 무력 시위가 있었다고도 하고 석전꾼이었던 원태우 지사가 기차에 타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짱돌을 던져 맞추는 사건도 있었기에 조선의 무력 항쟁을 줄이기 위해 석전을 금지했다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석전에 이어 소개할 놀이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친숙한 전통놀이인데요. 나무 주사위인 윷을 던져 윷이 의미하는 숫자만큼 말을 이동해서 모든 말이 말판을 완주하면 승리하는 놀이로 승리 규칙은 간단하지만 각 모퉁이와 중앙에 지름길도 있고 행마마다 등장 확률이 다른 데다 윷이나 모가 나오는 경우 혹은 상대의 말을 잡으면 윷을 한 번 더 던지고 추가로 이동할 수 있는 규칙, 같은 칸에 우리말이 있으면 겹쳐서 함께 이동하는 규칙, 뒤로 한 칸 이동하는 백도 같은 규칙도 있어서 변수도 많고 그만큼 전략도 필요한 놀이예요. 특히 윷놀이는 명절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설날이 되면 친인척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기도 하는데 설날이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명절인 만큼 우리 민족은 새해 첫날을 게임으로 시작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설날에 윷놀이를 할까요? 그 이유는 윷놀이의 기원에 있는데 윷놀이는 동양의 별자리 28수와 고대 천문의 원리를 윷과 유판 그리고 말로 표현한 것으로 유판은 북극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사계절이 바뀌는 것, 말이 유판을 도는 것은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에 따른 태양의 움직임, 육가락의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아래가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라고 하며 윷놀이의 행마인 도, 개, 걸, 윷, 모는 부여의 관직명인 저가, 구가, 우가, 마가의 이름을 본뜬 것으로 보이기에 그 기원이 삼국시대 이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윷과 말의 움직임으로 태양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보면서 새해 첫날에 한 해의 길흉이나 농사를 점치던 풍습이 놀이로 발전한 게 윷놀이가 된 건데 기원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여러 규칙들이 추가되며 점점 더 재밌는 놀이로 발전한 덕분에 시대에 따라 저포, 사희, 척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윷놀이는 지금도 명절뿐만 아니라 각종 내기로도 종종 즐기는데 202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며 윷놀이의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니 내기보단 건전한 놀이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 하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지를 무작위로 뽑아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겨루는 유명한 게임이 있죠. 바로 1860년경 미국에서 인쇄 사업을 하던 밀턴 브래들리가 고안한 인생 게임입니다. 그런데 약 600년 전 조선에도 인생 게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와 조선의 문신 하륜이 고안한 승경도 놀이입니다. 승경도 놀이는 말판의 칸마다 벼슬 이름과 주사위 눈에 따른 승진 관직을 적어놓고 주사위를 굴려 출신을 정한 뒤 출신별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 말판을 탈출하면 이기는 놀이로 출신에는 문과와 무과뿐만 아니라 사냐에 숨어 공부를 하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오르는 은일,
과거와 무관한 벼슬을 사는 남행,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졸이 있고 문무과도 경사 때 임시로 보는 증광과인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르는 신년과인지 등을 구별한다거나 은일 출신도 조정의 부름을 한 번 받았는지 두 번 받았는지 남행도 과거에 급제했는지 낙방했는지를 세세하게 따졌다고 하며 승진을 하고 말판을 탈출하는 엔딩뿐만 아니라 귀향을 가거나 사약을 받게 되는 엔딩까지 있어 조선판 인생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양반가에서는 이 놀이를 장려했는데 조선은 관리의 수가 중앙과 지방을 합해도 3,800명을 넘지 않았지만 등급이 많고 칭호와 상호 관계가 워낙 복잡했기에 자제들이 관직의 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승경도 놀이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교육용 놀이라고 하면 지루할 법도 하지만 성종실록에는 홍문관 관리들이 이 놀이로 밤을 지샜다는 기록이 있으며 놀이의 승패가 순수하게 운으로 결정되는데도 승부의 결과를 놓고 현명함과 우둔함을 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승전도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재미를 위해 놀이를 즐겼던 사람이 많고 인기도 굉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승전도 놀이는 여행도 놀이와 승남도 놀이로도 파생되었는데 여행도 놀이는 장희빈의 저주로 죽었다고 알려진 인현황후가 폐비 시절 조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고안한 놀이라고 하며 승남도 놀이는 출신을 역할, 관직을 조선의 명승지로 바꿔 역할마다 상호작용이나 상성을 추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회오리 바람과 전란 등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특권으로 주어 나라의 명승고적과 역사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명승지와 노정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작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명소 추천집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승경도와 승남도 모두 조선에서 핫한 놀이였던 만큼 승경도 놀이가 조선판 인생게임이라면 승남도 놀이는 조선판 모두의 마블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마지막 놀이는 쌍륙인데요. 쌍륙은 윷놀이와 같은 말판 놀이로 두 사람이 각각 15개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대로 말을 움직여 누가 먼저 자신의 말을 모두 말판에서 내보내는지 겨루는 놀이입니다. 쌍륙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부터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즐겨온 백계먼이라는 놀이와 쌍륙의 규칙이 매우 흡사한 것과 중국에도 형태가 비슷한 통기라는 놀이가 있으며 백제에 쌍륙이 유행했다는 기록을 보아 백계먼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이후 한반도로 전래되며 삼국시대부터 유행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쌍륙은 규칙이 다소 복잡하지만 말과 말판 그리고 주사위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기에 주로 날씨가 춥고 농사일이 적은 정초나 겨울에 즐겼다고 하며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던 상류층의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인들을 통해서도 쌍륙의 인기를 알아볼 수 있는데 김시습의 매월당집에는 취해서 졸다 유기야라는 외침에 놀라 깨었다 라는 시가 등장하고 박지원도 글을 쓰다 막히면 양편을 각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눠서 혼자 쌍륙을 즐겼다고 하며 정약용도 기생들과 쌍륙을 하다 3000전을 잃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재밌는 만큼 사람들이 쌍륙에 빠져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1424년 세종대왕이 누이 동생인 정선공주가 병에 걸려 그녀의 남편인 의산군 남휘를 보내어 문병하게 했는데 남편이라는 자가 부인의 병세를 살피지도 않고 내시들을 데리고 쌍륙만 쳐서 크게 나무랐다는 기록도 있고 선대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문소전의 문지기들이 어실에 들어가서 쌍륙으로 술래기를 하다 싸움이 나서 화로를 발로 차는 바람에 제기를 홀라당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으며 효종 8년에는 임금이 희빈이나 여러 공주들로 하여금 쌍륙과 바둑을 즐기게 하고 놀이값을 징수해 술상을 차리는 점을 송시열이 지적하기도 하며 잡스러운 놀이를 끊어달라 상소를 올리는 등 쌍륙으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윷놀이만큼이나 널리 퍼졌던 쌍륙은 현대의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이가 되었는데요. 대한제국 말의 풍속화가 김중근의 기산풍속화와 1930년대 최운식의 추나첩에 쌍륙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초까지는 쌍륙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통기가 마작에 밀려 사라진 것처럼 다른 놀이에 밀려 사라졌거나 일제강점기, 6.25 등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모습을 감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님들이 즐겼던 놀이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놀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통 놀이들은 유희를 넘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자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고, 환경적인 제약이 많음에도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괴로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수많은 침략을 겪으며 오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한 우리 민족에겐 게임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에는 더 이상 생존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게임이 옛날에 비해 오락적인 성격이 부각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게임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거나 성취감과 협동심, 전략적 사고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 만큼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게임의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